서울 교외 지역의 겨울은 추운 날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회색빛으로 물들였다. 그곳 허름한 판자촌에서 지호라는 소녀는 초라한 집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었다. 13세의 지호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나이보다 일찍 어른이 되었다. 그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노쇠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들의 공간은 낡은 침대 하나를 겨우 놓을 수 있을 만큼 비좁았고 뼈를 내는 추위를 간신히 막을 수 있을 정도였다. 매일 지호는 근처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품을 주워 음식을 살 돈을 벌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악취나고 위험한 쓰레기 더미 속에서 병조각, 맥주캔 또는 팔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그에게는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머니가 배고프고 추위에 떨지 않도록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호의 생존 일상은 어느 추운 겨울날 영원히 바뀌게 된다. 어느 아침 지호가 큰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품을 찾고 있을 때 낯선 소리에 멈추게 된다. 바람 소리와 차량 소음에 익숙해진 귀로 그는 더 또렷이 들었다.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처음에는 그가 들은 게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그 울음소리는 간절하고 미약했으며 마치 도움을 청하는 듯했다. 그는 주변을 찾기 시작했고 소리를 따라 쓰레기 봉투를 뒤졌다. 한참 후 지호는 쓰레기장 구석에 있는 낡은 종이 상자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그의 심장이 조여왔다. 거기에는 아주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다. 겨우 1살 정도로 보이는 아기였다. 아기는 마르고 창백했으며 얇은 니트 상의 하나만 입고 낡은 천으로 겨우 덮여 있었다. 아기가 지호를 바라보는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마치 애원하는 듯했다. 그는 재빨리 아기를 품에 안아 따뜻함을 전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걱정하지 마, 오빠가 내 곁에 있을게. 초조함과 걱정으로 가득 찬 지호는 아기를 할머니가 계시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돌아가는 길은 아기를 추위로부터 꽉 안고 미끄럽고 더러운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느라 그 어느 때보다도 길게만 느껴졌다. 마침내 지호는 자신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지호의 할머니 강 할머니는 낯선 버려진 아기와 함께 들어오는 손자를 보고 랑베이 하셨다. 당황스러웠지만 할머니는 지호를 꾸짖지 않으셨다. 지호가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가진 모든 것으로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다. 지호는 비좁은 집에서 아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고 심지어 자신의 유일한 얇은 옷까지 벗어 아기에게 덮어주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 할머니는 남은 쌀로 묽은 따뜻한 죽을 끓여 아기에게 기운을 돋우셨다. 두 사람 모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 아기의 삶이 이제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지호는 아기의 이름을 모르지만 맑고 투명한 눈과 강인한 모습 때문에 그녀를 나리라고 부르기로 했다. 가장 혹독한 겨울에도 생존하는 꽃의 이름처럼. 그 후로 지호는 나리를 진짜 오빠처럼 돌보았다. 매일 그는 나리를 위해 우유와 기저귀를 사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어려웠지만 아기의 순수한 미소는 지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강할머니는 여러 번 지호에게 나리의 가족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에 데려다 달라고 권하고 싶었지만 아기와 헤어지지 못하겠다는 듯했다. 나리는 그들의 작은 집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호의 가족이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나리는 점점 건강해졌고 세상을 향한 호기심 가득한 큰 눈과 맑은 웃음소리로 슬럼가 전체의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했다. 지호의 이웃들 사이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가능한 모든 것을 나누었다. 약간의 분유부터 오래된 아기 옷, 혹은 단순히 삶은
감자 몇 개까지. 지호는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닫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리와 같은 연약한 아이를 위해 마음을 여는 그들로부터 특별한 따뜻함을 느꼈다. 점점 그 빈민가 전체가 지호와 나리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매일 지호는 생계를 위해 시간의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나리를 돌보는 데 썼다. 아기는 이곳에서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고 특히 지호에게 익숙해졌다. 그녀는 배운 첫 단어로 지호를 불렀다. 오빠, 형. 그 빈민가 사람들은 지호를 애정 어린 이름 큰오빠로 부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호가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있을 때 두꺼운 회색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그의 곁에 멈춰 섰다. 그는 늘 이 쓰레기장을 지나다녔지만 결코 주목받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그는 침묵을 깨고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예, 내가 들으니 네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던데. 지호는 놀랐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다. 남자는 그의 주저함을 알아차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 난 너에게 문제를 일으키러 온 게 아니야. 나는 근처 아동복지센터에서 일하는 박 아저씨야. 아마도 내와 아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 지호는 매우 경계심이 강했다. 낯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그의 힘든 삶에서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인내심 있게 자주 방문하며 음식과 옷을 지호의 거처로 가져왔다. 점차 지호는 마음을 열고 박 선생님에게 나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박 선생님은 단순히 선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호를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졌다. 지호, 만약 이 아기의 가족이 찾고 있다면 너는 그들과 재회할 준비가 되어 있니? 그 질문은 지호의 생각에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나리를 그녀의 진짜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깊은 내면에서 그는 자신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이 아이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지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호는 쓰레기장과 슬럼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가난한 부모들이 자녀를 품에 안고 있지만 여전히 생계에 대해 걱정하는 그들의 눈빛을 보았다. 그는 나리의 가족 역시 아이와 떨어져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는 아이를 자신 곁에 두고 싶은 감정과 나리를 진짜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는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지호는 매우 경계심이 강했다. 낯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그의 힘든 삶에서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인내심 있게 자주 방문하며 음식과 옷을 지호의 거처로 가져왔다. 점차 지호는 마음을 열고 박 선생님에게 나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박 선생님은 단순히 선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호를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졌다. 지호, 만약 이 아기의 가족이 찾고 있다면 너는 그들과 재회할 준비가 되어 있니? 그 질문은 지호의 생각에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나리를 그녀의 진짜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깊은 내면에서 그는 자신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이 아이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지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호는 쓰레기장과 슬럼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가난한 부모들이 자녀를 품에 안고 있지만 여전히 생계에 대해 걱정하는 그들의 눈빛을 보았다. 그는 나리의 가족 역시 아이와 떨어져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는 아이를 자신 곁에 두고 싶은 감정과 나리를 진짜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는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박 씨가 돌아와 예기치 못한 소식을 전했다. 지호, 한 가족이 복지센터에 연락했어. 그들은 방금 딸을 잃어버렸어. 설명이 나리와 정말 비슷해. 그 말은 지호의 가슴을 찔렀다.
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직면하기 어려워졌다. 그가 말할 틈도 없이 나리의 웃음소리가 집안에서 울려 퍼졌다. 어린 소녀는 강할머니와 놀고 있었고 동그란 눈으로 모두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듯했다. 지호는 이기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마음 한켠에서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 소식을 듣지 않은 척하고 싶었지만 이성과 사랑으로 가득한 그의 마음이 승리했다. 그는 박 씨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이는 조용한 동의였다. 곧바로 박 씨는 가족이 나리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다. 만남의 날이 다가왔고 지호는 나리와 함께할 남은 귀중한 순간들을 보냈다. 그는 일찍 퇴근해 나리가 늘 기다리던 직접 만든 쓰레기로 만든 장난감들을 가져왔다. 강할머니도 지호를 계속해서 격려했는데 그녀는 인간애와 올바른 마음이 이끄는 이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나리의 가족이 나타났다. 중년의 부부, 지친 표정이지만 딸아이를 보는 눈빛은 밝았다. 어린 나리는 아직 어리지만 무언가를 감지하는 듯했다. 나리는 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반짝이는 눈으로 마치 오빠, 정말 가야 하는 거예요? 라고 묻는 것 같았다.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리를 꼭 안았다. 온 힘을 다해 미소 지으며 나리의 이마에 키스하고 말했다. 나리, 엄마 아빠 만나서 좋겠지. 오빠는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이 간단한 말 속에 지호의 나리에 대한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리를 데려가는 가족의 뒷모습을 보며 지호의 심장이 탈진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리는 자신과 강할머니가 줄 수 없었던 사랑과 충분함을 가진 가족을 만날 자격이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호의 작은 집에는 나리의 맑은 웃음소리가 더 이상 울려 퍼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리의 가족이 보내온 서툰 그림 편지를 통해 나리가 여전히 자신을 그리워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지호가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었다. 어느 봄날 아침, 추운 날들이 지나간 후 지호는 익숙한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품을 줍는 일을 계속했다. 삶이 쉽지 않았지만 그는 점차 평온함을 되찾으며 나리만 행복하고 안전하다면 충분히 기쁘다고 스스로에게 위로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박 아저씨가 지호 앞에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격려의 말만이 아니라 무서운 소식을 가져왔다. 지호야, 도와줄 수 있겠니? 나리가 실종됐어. 아이의 가족이 절망적으로 온 곳곳을 찾고 있어. 모든 것이 지호의 발밑에서 무너졌다. 그는 침묵했지만 심장은 쿵쾅거렸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는 무의식 중에 외쳤다. 박 아저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걱정에 찌든 얼굴을 하고 있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래. 아이는 서울 도심 공원에 있다가 실종됐고 지금까지 흔적조차 없어. 가족들은 누군가 아이를 납치했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지호는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었다. 끔찍한 상상들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들었다. 나리의 또렷한 눈빛과 처음으로 오빠라고 불렀던 목소리를 떠올리자 즉시 행동해야 한다는 충동이 밀려왔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 나리는 제 동생니까. 다음 날 지호는 나리 가족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다. 그들은 한국에서 큰 회사를 소유한 부유한 사람들이었지만 얼굴에는 고통이 가려지지 않았다. 특히 나리의 어머니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지호를 안고 울었다. 우리는 이전에 아이를 찾아서 매우 기뻤고 안전할 거라고 안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지호, 아이가 너를 정말 그리워해요. 네가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동시에 박 선생은 납치 사건과 관련된 첫 번째 단서를 밝혔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신원이었다. 박 선생의 판단에 따르면 그 사람은
나리의 부모와 가장 큰 경쟁 관계에 있는 성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는 꽤 많은 사업가였다. 나리 가족은 나리가 처음으로 쓰레기장에 버려진 것도 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아마도 그것은 그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 지호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그는 나리를 처음 발견한 쓰레기장 근처에서 수색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나리가 아주 멀리 데려가졌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호는 납치범이 여전히 그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려 한다면 익숙한 장소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동안 나리의 부모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경찰에 연락하고 사립탐정을 고용하며 딸을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하지만 지회에게 이것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나리에 대한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나리를 발견하고 구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꼈다. 지호는 빈민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자신의 여정을 시작했다. 쓰레기장에 있는 그의 지인들도 열심히 도와 작은 사립 여자아이를 찾는 소식을 퍼뜨렸다. 일부 사람들은 며칠 전 중년 남성이 나리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어린 소녀를 근처 거리로 재빨리 데려가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비록 정보가 불분명했지만 지호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다. 사립탐정과 경찰이 성준 씨와 연관된 의심스러운 갱단과의 연락에 집중하는 동안 지호는 범죄자들이 아이들을 숨길 수 있는 외딴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다. 그는 심지어 간단한 지도를 그려 의심스러운 장소들에 표시를 하고 한 곳씩 확인했다. 쓰레기장의 동료들도 최근 수상한 낯선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었다는 정보를 공유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아무도 몰랐다. 수색 과정에서 지호는 자신 내면의 변화를 느꼈다. 더 이상 생존하려 애쓰는 소년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자신보다 더 큰 강렬한 의지와 중대한 역할을 품고 있었다. 나리에 대한 기억, 웃음소리, 눈빛, 꽉 안긴 포옹. 이 그가 포기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어느 어두운 골목에서 수색에 열중하던 어느 저녁, 지호는 우연히 수상한 낯선 무리와 마주쳤다. 그 무리는 어두컴컴한 옷을 입은 3명의 남자로 무거운 가방들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고 그중 한 명이 성준이라는 이름을 언급했다. 지호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그들을 뒤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어둠 속에 숨어 그들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지호를 따라가는 추적은 도시 외곽에 있는 오래된 건물로 이어졌다. 그는 이곳이 한때 버려진 창고였지만 현재는 누군가 사용하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남자들이 매우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후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이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린 후 지호는 조용히 가까이 다가가 상황을 알아보려 했다. 창문에서 희미하게 들어오는 빛 아래 지호는 방구석에 갇혀있는 작은 아이의 실루엣을 보았고 그 아이는 나리와 매우 비슷해 보였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얼굴을 또렷이 볼 수는 없었지만 움츠러든 자세에서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침묵하던 공간은 한 남자가 아이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말하면서 깨졌고 지호는 분명히 위험한 기운을 감지했다. 그는 개입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서는 더 많고 명백히 무장한 악한들과 맞설 수 없었다. 지호는 도움을 찾기 위해 뒤로 물러났다. 마음은 불길처럼 뜨거웠지만 나리의 안전이 더 중요했고 그는 무모함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다. 지호는 즉시 나리 가족의 박 아저씨와 그의 측근들이 기다리고 있는 쓰레기 더미 지역으로 되돌아갔다. 그는 용기를 모아 방금 버려진 창고에서 목격한 일들을 모두에게 설명했다. 사람들은 주에 깊게 경청했고 박 아저씨는 재빨리 경찰에 연락해
신고했다. 하지만 지호는 시간이 그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걱정이 그의 머릿속을 무겁게 짓눌렀다. 경찰이 도착할 동안 지호와 그의 몇몇 친구들은 쓰레기장에서 창고를 멀리서 면밀히 감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은 통로와 주변 덤불을 이용해 숨었다. 안전한 거리에서 지호는 외부 경비원들과 창고 내부의 움직임을 더 잘 관찰할 수 있었다. 약 1시간 후 마지막 경찰차들이 도착했고 깜박이는 불빛이 전체 지역을 밝혔다. 경찰관들은 엄숙하지만 결연한 태도로 차에서 내렸다. 지호는 박 선생님과 협력하여 자신이 관찰한 세부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며 주의해야 할 위험한 지점들을 가리켰다. 지호의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작전 계획을 시작했다. 지호는 여전히 방관자로 있을 수 없었다. 경찰이 안전한 위치에 있으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이곳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끈질기게 참여하고 싶어 했다. 한 경찰관은 결국 지호가 안전한 범위 내에서 위험한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지원하도록 허락했다. 그는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작은 무정의를 지급받았다. 결연한 눈빛과 책임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지호는 계속해서 집중했다. 경찰팀이 창고를 기습 공격하는 순간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고 무거운 발걸음과 공중으로 총을 쏘는 소리가 뒤따랐다. 지호는 근처 벽돌벽 옆에 서서 숨을 죽이고 내부 상황을 응시했다. 한 경찰관이 나리를 안전한 팔에 안고 밖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아이는 흐느끼며 지쳐 있었지만 자신을 보호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희미한 희망을 느끼는 듯했다. 잠깐의 기쁨은 빠르게 다가올 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체되었다. 답답함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초조함 속에서 지호는 창고 앞 복도, 주 입구 근처로 더욱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다. 납치범들 중 누구도 나리에게 추가적인 위험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의 심장은 쉴 새 없이 뛰었고 경찰차 불빛이 계속 비치고 끊임없는 고함이 울리는 출입문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나리가 정말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해. 금이 간 창문을 지나 어둠과 마주하며 지호는 최대한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천장의 유일한 전등에서 나오는 빛이 먼지 가득한 공간에서 그의 시야를 밝혀주었다. 그리고 방 구석에 나리가 나타났다. 작은 소녀가 구석에서 떨며 지호를 보고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나리. 지호가 속삭이자 소녀가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눈에 희망의 빛이 번뜩였지만 지호가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그의 등 뒤에서 소리가 나 그를 움츠러들게 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그를 발견한 것이다. 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분노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망칠 시간조차 없이 지호는 나리 앞을 막아서며 용기를 내어 외쳤다. 가까이 오지 마. 아이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만 악당들에게는 동정이나 공감의 여지가 없었다. 한 명이 다가와 지호를 붙잡아 차가운 바닥에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 정말 성가신 꼬마 녀석들이군. 지호는 나리를 필사적으로 보호하려 했지만 그의 힘은 악당들과 비교할 수 없었다. 그동안 외부 경찰은 납치 집단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었다. 총성과 함성이 어두운 밤의 침묵을 찢었다. 일시적으로 제압당했지만 지호는 어린 여자아이를 구하겠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혼돈 속에서 지호는 나리와 함께 탈출할 다른 길을 발견했다. 떨리지만 단호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붙잡고 앞에 어른거리는 어둠을 통과했다. 지호와 나리가 완전히 탈출하기도 전에 뒤에서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다. 지호는 멈춰 섰고 몸은 얼어붙은 듯했다.
그리고 천천히 땅에 쓰러졌다. 작은 몸은 가만히 누워 있었고 세상은 그 순간 멈춘 듯했다. 나리는 공포에 질려 소리내어 울부짖었고 눈물이 어린 얼굴로 흘러내렸다. 총성은 경찰을 깨웠고 그들은 즉시 문을 부수고 들어와 모든 힘과 신속한 행동으로 납치범들을 완전히 제압했다. 간신히 구출된 나리는 지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다. 슬럼가의 모든 사람들, 친구들, 그리고 나리의 가족은 어린 소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용감한 남자를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지호의 작은 장례식에서 그에 대한 추억이 밀려왔다. 항상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았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던 소년. 지호의 소박한 무덤 옆에 나리는 흰 꽃을 놓고 속삭였다. 오빠, 감사해요. 저는 항상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몇 년 후 나리는 더 성장하고 지호의 희생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호가 한때 살았던 빈민가에 자주 돌아가 지호처럼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에게 선물과 도움을 가져다 주곤 했다. 지호의 무덤 앞에 설 때마다 그녀는 지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강하게 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나리의 가족은 빈민가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센터 지호의 집을 세웠다. 이 센터는 단순한 보호소가 아니라 지호의 고귀한 인간애와 희생의 상징이었다. 강인한 눈빛으로 항상 미소 짓는 어린 지호의 모습이 센터 벽면에 새겨져 있어 사랑과 용기의 의미를 모든 이에게 상기시켰다. 몇 년 후 나리는 더 성장하고 지호의 희생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호가 한때 살았던 빈민가에 자주 돌아가 지호처럼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에게 선물과 도움을 가져다 주곤 했다. 지호의 무덤 앞에 설 때마다 그녀는 지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강하게 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나리의 가족은 빈민가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센터 지호의 집을 세웠다. 이 센터는 단순한 보호소가 아니라 지호의 고귀한 인간애와 희생의 상징이었다. 강인한 눈빛으로 항상 미소 짓는 어린 지호의 모습이 센터 벽면에 새겨져 있어 사랑과 용기의 의미를 모든